와, 이제 KDB 산업은행도 공채를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준비하는 분들 굉장히 기분도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바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 접수 기간인가요, 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상반기 그렇게 뭐 우리 기업들이 채용 공고가 많이 뜨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근데 우리 다행히도 산업은행을 포함해가지고 일부 공기업들이 좀 뜨고 있어서 다행이고, 이번 산업은행 채용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 대졸 신입으로는 55명을 채용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박사급 2명을 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57명인데요. 지금 이제 내일까지가 아마 서류 접수 마감일 겁니다. 우리 취준생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죠. 이미 어느 정도 자소서를 다 적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표가 이제 4월 8일 날 나고, 그다음 4월 24일 날 필기시험, 그날 이제 다른 어떤 공기업들하고 또 같이 그 필기시험이 같이 맞물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5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그래가지고 총 합격자 발표는 5월 말 내지 6월 달 가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 하반기 채용,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반기라고 하는 이유가 6월 말에 이제 채용이 다 끝나고 나면 연수를 받다 보니까, 연수 받고 실제로 신입 행원으로 이제 근무 시작하는 게 이제 8월 말 9월 초다 보니까 우리 산업은행은 지금 이거를 2021년 하반기 채용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2021년도 상반기 채용이 아니고 2021년 하반기 채용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산업은행 취업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57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채용 규모로 따지면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적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채용하는 거를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또 이제 2022년 상반기 채용 이렇게 네, 이야기할 네. 거니까 우리 취준생 기준으로 이번 하반기 채용까지 포함을 하면 충분히 평년도의 어떤 그 채용 인원은 커버가 될 것 같고, 지금 최근 연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최근 연도 이제 채용 규모를 보면 2018, 2019, 2020 해가지고 2020년도가 제일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 연간 한 114명 정도 채용한 걸로 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3개년 평균을 해보면 약 1년에 평균 한 70명대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번 상반기 채용, 지금 채용하는 인원이 한 55명이니까 이번 그 하반기, 그러니까 9월 달에 채용하는 거에 포함하면 올해도 100명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고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표를 보면 여성 인재,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이런 부분에서 여성 인재가 특히 한 50%, 신입 행원의 한 50%를 차지하고 지역 인재도 한 18%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 지금 4월 달에 채용하는, 이번 4월 달에 채용하는 이 55명의 신입 행원 채용은 평년 대비 같거나 살짝 좀 많은 수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KDB 산업은행 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뭐 어렵죠. 필기도 어려울 네. 것 같고 서류부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전형 프로세스는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산업은행이 특히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전형 과정인데, 한번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20배수를 뽑습니다. 20배수를 뽑는데 지금 55명을 채용하니까 약 1,100명이 뽑히겠죠. 20배수니까요. 1,100명인데 이제 몇 명이 지원할 거냐의 문제인데 한 5,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는 좋게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1,100명이 뽑힐 거니까 나머지 분들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서류 전형에서 이제 뭐로 떨어지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 관건이고, 어쨌거나 이제 1,100명이 이제 남았단 말이죠. 그럼 이 1,100명이 남아서 이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필기시험을 갑니다. 1,100명이 합격을 한 분들이 필기시험을 가면 필기시험에서는 3배수가 뽑힙니다. 채용 인원의 3배수. 그러니까 165명 정도가 뽑히겠죠. 그러니까 약 1,100명 정도에서 165명을 빼면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는 인원이 또 한 950명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하고 필기시험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인데 1차 면접은 3배수 인원이 이제 가서, 그러니까 3배수 인원이, 그러니까 한 165명 정도가 가서 거기서 반이 1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반은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5배수가 남겠죠. 이 1.5배수가 최종 면접에 가서 이제 0.5배수가 떨어지고 1배수, 최종 55명이 합격을 하는데, 면접에 가면은 이제 배수가 좀 작아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서류 전형하고 필기시험에서 많은 인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 전형에서 뭐로 떨어지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로 떨어지냐면 자기소개서와 토익 점수 이 두 가지로 거의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토익은 750점 기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뭐 내일까지 마감인데 조금이라도 더 신중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서류 전형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뭐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융공기업 그 취업 난이도로 표로 또 이렇게 상승급으로 예, 예.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KDB 산업은행은 상이죠. 어느 정도 예. 상급.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좀 쉽게 느껴지지 않는 산업은행인데 역시나 좀 상급이었군요. 네. 자, 일반 시중은행 대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전형 자체가 뭐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역시나 이 필기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네. 우리가 오늘 1부, 2부에서 계속 이제 산업은행 편을 다루지 않습니까? 1부에서는 우리가 서류 전형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2부에서는 필기시험하고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아무래도 이 필기시험이 이게 우리 취준생 지원자분들에게는 하드 코스, 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필기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4월 24일이 이제 필기시험이다 보니까 필기시험이 제일 어렵고 산업은행이 특히 제가 아까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상급 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취준생들한테 알려진 우리 역대적으로 알려진 게 전부 다 필기시험에서 필기시험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필기시험 공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기시험을 좀 하드하게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좀 하드하게 좀 스스로 관리하면서 하셔야 4월 24일 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팁은 2부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비전공자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비전공자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은행에서 필기시험을 보는 필기시험이 계속 어렵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필기시험을 보는 과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는 세 분야로 나누었었는데 올해는 총 9개 과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9개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저 이제 전공별로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반 비전공자도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저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필기시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산업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니까 비전공자 분들은 만약에 저 분야 중에 이제 그 공부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신다면 전공자보다 좀 더 빡세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비전공자도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을 하려 그러면 충분한 그만큼 더 노력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근데 이 직무지식 보니까 9개 과목 중에 뭐 경영, 경제, 법, 전산 이 정도는 좀 충분히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생명공학, 예. 신소재공학, 예. 자동차공학 이건 좀 의외네요. 예, 그 작년에는 사실 요 분야는 요 과목은 없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정부에서도 하는 뉴딜이다. 이런 걸 그 관점으로 했을 때 결국 산업은행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뭐냐면 주된 산업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해당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은행원이 알고 있어야 그 산업에 대해서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분야를 조금 넓혔다 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그 은행원 분들 중에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그 특히 여신심사 기업 금융에 있어서 여신심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화학이라든가 뭐 이쪽 뭐 공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로 전공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야에서 이제 산업은행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고 이런 전공을 하셨더라도 금융 쪽에 관심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산업은행 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 좀 성격상 투자 관련해서도 산업별로 이해도가 좀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이 자소서 문항을 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지원 마감이 내일이잖아요.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들 좀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뱅쌤 말씀 좀 들으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좀 많이 수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문항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예, 그렇죠. 저 자소서 문항이 그 산업은행 자소서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이 마감이니까요. 아직 그 채 완성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완성을 해서 이제 뭐 마지막 탈고라든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수정해 볼 수 있는 건 한번 수정을 해 보셔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총 5개 문항이 산업은행은 항상 그 전통적으로 이 자필로 자소서를 적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번 문항인데요. 5번 문항을 제외하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우리가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입력시키는 그런 문항입니다. 1번이 이제 그 어떤 그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라든가 본인의 어떤 목표, 인생의 목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작성하는 게 총 1,500자고 2번부터 4번까지는 각각 이제 500자씩인데 그래서 총 합하면 3,000자가 되겠죠. 3,000자면 바이트 수로는 약 6,000바이트 정도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권, 은행권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자소서 분량을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6,000바이트밖에 안 되니까 분량은 많지 않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소서로 서류 전형이 갈린다라고 했을 때 이 자소서 문항들을 제가 하나씩 따져봤을 때 이 자소서 문항들이 쉬우냐라고 생각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좀 잘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전체 이제 3,000자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 자필로 작성하라. 굉장히 좀 독특한 문항인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난이도는 한 중상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중상 수준이거나 뭐 그거보다 좀 더 어렵거나 중상 수준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필은 이 산업은행 항상 그 역대적으로 계속 자필 문항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의 성의, 그 산업은행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서류 전형 과정에서 하나의 증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필 문항을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항상 두고 있고, 난이도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 보입니다. 네. 꽤 어려운 중상 수준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중상. 일단 1번 문항이 뭐 분량도 그렇고 좀 가장 좀 중요한 항목처럼 느껴지거든요. 2번이랑 또 3번 항목은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예. 이 부분 요령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뭐 지금 뭐 난이도별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번부터 4번까지가 우리가 타이핑을 쳐야 되다 보니까 네. 그 2번하고 3번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고 네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상은 4번일 겁니다. 4번인데 디지털 마인드. 예. 그러네요. 이 디지털 마인드 이 참 악명 높은 문항입니다. 네. 이 문항이. 그래서 일단 2번하고 3번을 먼저 짧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2번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묻고 있고요.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겪어왔던 어떤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봤냐 이 문항을 묻고 있는 게 이제 3번 문항인데 2번하고 3번이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연달아 붙어 있는데 읽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번을 잘 읽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번, 3번을 읽게 됩니다. 근데 2번의 가치를 물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적으시겠죠. 자, 적었습니다. 뭐 A를 적건 B를 적건 여러분들의 가치를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가서 또 여러분들의 난관을 극복했던 경험을 적으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경험을 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이렇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번하고 3번이 연달아 가지고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인트를 드릴 거는 2번하고 3번이 좀 너무 진지해지거나 아니면 좀 너무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좀 너무 축 처지거나 이런 경향이 이제 발생하는 게 이 이연 두 문항에서 이제 그 덩달아서 이제 총 1,000자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2번하고 3번은 그 좀 너무 축 처진다 또는 너무 무겁다 또는 너무 진지해 보인다 너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글의 형태보다는 조금 더 밝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지라든가 좀 도전이라든가 이런 가치, 그러니까 좀 처지지 않는 가치,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글을 좀 적어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네. 짧은 의견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러면 진지하지 않고 처지지 않으려면 소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둘 다 방법이 되겠죠. 소재 선택도 그 방법이 될 거고 단어 선택도 방법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거는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유미정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소재를 좀 밝은 뭐 진지하지 않은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소재를 좀 선택해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조금 무겁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소재를 선택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맡기고요. 네. 그다음 표현을 어떻게 조금 더 무겁지 않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2번 같은 경우에요.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한번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에 들어갔던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지금 은행에 합격해서 은행 잘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표현을 썼냐면 밥값하고 살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너의 가치가 뭐냐라고 이렇게 그 은행권 자소서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너의 가치관이나 가치에 대해서 핵심 단어로 설명하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저는 책임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밥값하고 살자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밥값하고 살자라는 이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신선한 그런 그렇죠.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면 전부 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책임감, 뭐 주인의식, 뭐 정직, 도덕 이런 어떤 너무 딱딱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밥값하고 살자 이런 글이 딱 나오니까 인사 담당자의 눈이 거기 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표현, 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의식을 가진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면 글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좀 딱딱한 경직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금 더 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표현을 조금 더 바꾸어 보시면 여러분들의 글이 한층 더 좀 덜 무거워지는 조금 더 경쾌해지는 그런 표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팁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재가 좀 진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목인데 이걸 좀 어떤 어휘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르다죠.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지원자분들의 자소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의 경험 하나하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썼던 사람,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나, 뭐 여러분들이 뭐 해외 어학 연수를 갔건 뭐 이런 아니면 국내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건 이런 경험이 저에게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적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사 담당자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아다르고 어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밥값하고 살자 그 친구는 참 제가 봐도 지금도 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2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그렇고 3번은 심지어 가장 큰 난관이에요. 우리 또 난관 설명하다 보면 또 세상 진지해지거든요. 그쵸. 쌤이 이를 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네. 팁을 좀 주세요. 2번하고 3번을 제가 뭐 묶어서 같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다고 해도 되는데요. 무겁지 않게 글을 적자라고 했을 때 난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난관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도전,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의지 이런 게 이제 3번에서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분량적인 면에서 난관을 적어 나가는 그 분량보다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의지, 노력, 그 고민 그 부분이 좀 더 강조되게 그랬으면 좋겠고 이 3번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난관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자소서를 지금 산업은행 자소서를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겪었던 어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뭐 너무 바빴다. 뭐 그게 어려웠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오후가 지나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짧았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간을 두고
나는 3개월 동안 진짜 깊은 고민에 빠졌던, 내가 좀 자아가 흔들렸던 그런 난관, 또는 6개월 동안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그런 난관, 그래서 좀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난관을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을 한번 찾아보면 상대방,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 좀 어려웠겠구나 라는 이런 공감대가 가니까 너무 짧았던 경험을 찾지 않는 거, 요게 3번에 대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좀 이야기를 했던 디지털 마인드, 이거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요? 네.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디지털 마인드가 뭘까? 네. 4번 항목이죠? 예. 뭘까요? 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왜 시계도 요즘 네, 스마트 네, 네, 네. 시계 많이 시계. 쓰잖아요. 뭐 그런 걸로 나의 어떤 패턴을 관리했다. 예, 이런 것도 되나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나는 게 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 마인드, 어떤 뭐 은행도 이제 요즘은 계속 그런 이렇게 온라인 뱅킹을 예. 많이 쓰다 보니까 모바일 뱅킹, 예. 뭐 그런 거에 관련 에피소드 뭐 이런 걸까요? 예, 어떤 그것도 소재가 좋죠. 좋을지 예, 모르겠네요. 그것도 좋죠. 이 4번에 대해서 이 디지털 마인드 이 문항이 올해 지금 처음 나온 문항이 아닙니다. 그 산업은행이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막까지만 치면 인드가 뒤에 나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렇게 나오냐면 많이 검색을 해봤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마인드가 도대체 뭘까? 디지털 마인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이제 글도 나옵니다. 네이버나 뭐 포털 사이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셔도 좋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이 친구는 그 문과생은 아니고 공대생인데요. 공대생에게 이 문항을 보여주고 너 같으면 이 문항을, 이 친구는 산업은행 지원자는 아닙니다. 지원자는 아니고 그냥 일반 취준생인데 너 같으면 이 문항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적을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저한테 다시 나오는 질문이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디지털 마인드가 뭡니까? 네. 그만큼 디지털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인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디지털 마인드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인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인드는 분석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인드는 뭐 고민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인드는 이겁니다 하고 A입니다 하고 이 A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이 A에 대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뒤에 에피소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디지털 마인드를 나는 뭐라고 정의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끝내놓으면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디지털 마인드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좀 너무 자기적으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보통 우리 은행권, 산업은행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정의를 보면 네. 그렇게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얼마든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마인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렇게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A가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디지털 마인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정의를 내리시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는 거는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거고요. 내가 A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누가 이 A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디지털 마인드에 대해서 명확한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네. 자신 여러분들이 있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신 굉장히 있게. 이렇게 뱅쌤 말씀 들었을 때는 디지털 마인드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스피드나 아니면 절차를 없앤 간편함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줘. 감사합니다. 네, 예, 좀 바로 쉽고, 그런 겁니다. 네, 네. 쉽고 좀 용기를 내셔서 자신 있게 좀 접근을 저랑 자리 하시는 바꿔야 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자, 이제 1번이랑 5번이 남았는데 1번 1,500자 길고 어려울 것 같아요. 예, 1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게 이제 1,500자죠. 3,000바이트 좀 길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또는 그게 이제 산업은행 안에 들어가서 어떤
직무와 관련된 목표인데 1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조언을 좀 드리자면 1번은 여러분들이 1번 먼저 산업은행 조직도를 보십시오. 산업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직도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은행 조직도 안에 가보면 뭐 글로벌 사업도 있고 국내 기업 금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커리어를 좀 집중적으로 쌓을지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거를 포인트를 두고 그것과 관계된 내용으로 이 3000바이트 1500자를 좀 채워나가는 게 좋은데 제가 뭐 여러 명 이렇게 자소서를 좀 보니까 이게 좀 속된 표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그 경력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신 분들도 많고 어떤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보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 커리어 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도를 보고 1번을 좀 적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총 1500자를 적어야 되죠. 자,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한 500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역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500자. 그 다음에 입행 후 계획, 그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입행 후 계획에 대해서 한 500자. 그래서 1500자를 만들어가면 좋은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 그 다음 두 번째 역량, 세 번째 계획,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적기 힘든 게 뭐냐면 이 계획입니다. 입행 후 계획. 그럼 입행 후 나는 어떻게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 목표에 근접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제일 적기 힘든데 이 계획 분량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변별력을 가지는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500, 500, 500으로 이렇게 목표, 역량, 그다음 계획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목표와 역량을 500자 안에 다 맨 위쪽으로 올려붙이고요. 올려붙이고 계획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자를 적었다라고 하면 1000자를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분명히 변별력을 가집니다. 그만큼 계획을 적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적기 어려운 부분을 내가 분량을 늘려서 고민을 더 하고 적는 그 노력, 그 고민이 1번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행 후 계획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 항목이 이거 저는 진짜 좀 부담스러운데 자필로 작성해야 되는 문항이거든요. 문항 자체도 이제 뭐 경제 사회 분야 이슈 관련 문항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항목인데 일단 이렇게 제가 타자로 썼을 때보다 자필로 작성을 해서 제 글을 한번 보면 더 볼품없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또박또박만 쓰시면 네.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취준생분들이 악필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그 펜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썼던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전부 다 말이죠. 지금은 우리 화면에 저 양식이 나오고 있죠. 저 양식에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저건 이제 가로로 좀 그 세로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게 이제 세로로 A4 용지로 쭉 그 늘어져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저기다가 이제 5번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5번과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먼저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어떤 여러분들이 골랐던 이슈에 대해서 개요와 현황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3분의 2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견해에 대해서 적어 주시는데 견해를 적을 때는 꼭 첫째, 둘째라는 요 표현을 적어 가면서 첫째 저는 이렇습니다. 둘째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견해까지만 나와도 되니까 첫째, 둘째, 뭐 셋째까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3분의 1, 3분의 2 요 분량 지키기. 그다음에 악필이라도 또박또박 잘 쓰기. 잘 쓰기라는 표현보다는 정성스럽게 쓰기.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요 표현을 적어가면서 아래쪽 3분의 2를 채우기.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뭐로 선택할 거냐 이런 이제 관점이 있는데 이슈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도 좋습니다. 지금 뭐 이슈가 많죠.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코로나 디바이드라든가 코로나 뭐 양극화라든가 뭐 지금 최근에 뭐 영끌 문제, 저 젊은 층에서의 영끌 문제, 부동산 문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디지털 화폐 문제, 그다음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뭐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다음 뭐 우리나라 전통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슈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골라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형식을 지키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